오늘도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돼 전국 1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일부 지역에 봄비가 내리겠지만 미세먼지를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공기정화기를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미세먼지 대책에 정부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비건미 국무부 특별대표 등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북미가 빨리 만나 프로세스를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중재 역할에 주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의 대형마트에서 불이 나 5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공사 중인 4층 키즈카페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 가운데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법관들뿐 아니라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을 집중 감사해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이 결국 사표를 썼습니다. 하지만 감사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윗선에 의한 표적 감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수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미세먼지 공습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절기상 경칩인 오늘 일부 지역에 봄비가 내리겠지만 미세먼지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공기가 무척 답답하던데요. 네, 길게도 이어지는 미세먼지 공습에 정말 건강이 걱정되시죠? 오늘도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벌써 일주일째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인 91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4배 이상이 높습니다. 곳곳에 봄비가 내리긴 하겠지만 양이 워낙 적어서 미세먼지를 해소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초미세먼지 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전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보가 발효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랐고요. 제주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전까지,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낮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내일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고 비상 저감 조치 지역만 12개 시도에 달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데 사실상 전국에서 시행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김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대상에서 빠졌지만 발령 기준은 충족해 사실상 전국이 비상저감 조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2017년 1월 비상저감 조치 발령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지난 1일 9개 시도를 시작으로 12개에서 15개까지 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졌다는 방증입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이 엿새째로 접어듭니다. 최장 기록까지 세우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방법이 많지 않다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차량 이부제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를 다시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이 같은 미세먼지 공포에도 마스크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깥에서 손님을 맞고 물건을 날라야 하는 서비스직 노동자들인데요. 부장원 기자가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명동의 화장품 거리. 가게 앞마다 판매원들이 서 있지만 마스크를 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스크 말해야겠네, 마스크 진짜. 손님들한테 말해야 되니까. 네. 하루벌이 자영업자에게 마스크는 사치일 뿐.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맞이하려면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는 건 감수해야 합니다. 마스크 끼고 있으려고 그래도 손님들 오는데 마스크 끼고 손님들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나와 있으니까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온종일 바깥에서 물건을 날라야 하는 배달원들도 고역을 겪기는 마찬가지. 건강이 우려가 많이 되죠. 되는데 뭐 우리가 일터에서 어쩔 수 없는 생활이죠. 나날이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밤에는 기침은 콜록콜록하고 가슴이 답답해요. 이 미세먼지 덮어쓰고 나니까. 정부도 지난 1월 5개 작업자들을 위한 건강보호 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3배까지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서 미세먼지가 더 높게 노출이 됩니다. 크게는 기관지뿐만 아니라 심장까지 자극이 되고요. 그래서 천식을 포함한 호흡기계 질환, 심장 질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마스크도 제대로 못 쓰는 야외 노동자들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으면서 국민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 때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대용량의 공기 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찾으라면서 적어도 아이들이 실내에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장관들을 질타하며 정부의 자기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2달 만에 겨우 문을 열게 된 정치권에서는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에 시각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이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는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라며 모든 장관이 팔을 걷어붙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 장께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행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대책 논의가 늦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한 탓에 이미 많은 혼란과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도 국회에 쌓여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탓했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며 딴짓만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환경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딴짓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블랙리스트 작성, 또 이제는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인한 수사의 방어에 급급하고 바른미래당도 효과가 거의 없는 차량 운행 제한으로 영업용 트럭 운전사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땜질식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최악의 대기 상태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이후 지속되어 왔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놔야 할 때가 훨씬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선 여야가 같은 인식을 보였지만 해법은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과 협조 체제를 협약이나 협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가 유독 중국 앞에서 작아진다며 대통령이 나서 중국과 단판 지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놓고도 야당은 정부가 고탄소 황색 발전을 꾀한다며 공세를 이어간 반면 여당은 문을 닫은 원전이 없는데도 탈원전을 탓하는 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미세먼지를 재난범주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당은 탈원전 국민투표 부의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처음입니다. 북미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대화를 갖도록 중재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우리 측 북핵 수석 대표인 이도훈 본부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닷새 만에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시켜 나갈 건지에 대해서 입장을 경청할 생각입니다. 이 본부장은 북미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미국하고 북한이 만나서 또 프로세스를 지속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걸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협력을 강화할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방미 기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포스트 하노이 대응 전략을 조율합니다. 이 밖에 미국 조야 인사들을 두루 만나 북미 간 후속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한국의 중재 역할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간극을 다시금 좁히는 것도 과제입니다. 또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을 피하며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한 북미 대화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실패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팀을 더 유리한 위치에 올려놨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편집위원 윌리엄 맥건의 5일자 칼럼을 통해서 나쁨 합의보다는 노딜이 더 낫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없이 걸어나옴으로써 미국의 협상팀을 더 확고한 기반 위에 올려놓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로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약속하지 않고서는 북미 간 어떤 3차 정상회담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맥건은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의 추가 핵시설을 한미 정보당국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체가 추가 핵시설로 지목한 분강지구는 영변을 포함한 지역으로 별도의 시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등장한 북한의 새로운 핵시설에 대해 국정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서훈 국정원장은 정찰위성 영상 분석 등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같은 수준의 정보를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간의 정보 공유가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 내에 소지하는 핵시설 등에 대해서 상당히 파악하는 정도가 미국과 우리 간에 일치하고. 국정원은 또 논란이 된 북한 분강지구는 영변을 포함하는 더 큰 행정구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강지구가 새로 발견된 영변 외에 추가 핵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추가 핵시설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습니다. 분강은 영변이 위치한 행정지구 이름이다. 네, 정확합니다. 네. 또 현재 영변 핵시설과 갱도를 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 모두 재가동의 징후는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노이 협상 결렬 뒤를 준비하기 위한 여당의 움직임도 바쁘게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어 원인 분석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고 당 차원의 전문가 간담회도 잇따라 개최됐습니다.
특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문제 탓에 의도적으로 결렬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 과정에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악역을 맡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짝도 안 맞게 볼턴이 와서 그때 가서 앉아있는 거 보고 저게 이제 불진으로 들어왔구나. 곧 성냥을 그어대겠구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HU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압박을 한 거예요. 향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국정원은 북한이 전략을 검토하는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의 대형마트에서 불이 나 5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대구의 한 지하차도에서는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14명이 다쳤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가야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커먼 연기가 구름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주변 일대가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고객 등 5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은 내부 공사 중인 마트 4층 키즈 카페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퇴근길 지하차도가 사고 차량으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대구 달성군 유가면의 지하차도에서 차량 10대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39살 양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부상이 크지 않은 13명은 현장에서 귀가했습니다. 가장 앞서 가던 차량이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은 뒤 이를 미쳐보지 못한 차량 9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럭 운전석이 전봇대에 박혀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전북 남원시 용정동의 한 도로에서 64살 최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구조대의 도움으로 운전석을 빠져나온 최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강 광진교에서 뛰어내린 60대 남성 최모 씨가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되고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소방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 가운데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법관들뿐 아니라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법관은 모두 100여 명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4명을 비롯해 모두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비판 성향의 판사를 사찰한 혐의를,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옛 통진당 관련 재판 배당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세월호 7시간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대법원 내부기밀 무단 유출 혐의 등으로 사법농단 수사 사상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1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시켰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희연 부장판사와 함께 정은호 게이트 사건 관련 수사기밀을 10차례 걸쳐 신광열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 이민걸 전 실장은 2016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같은 당 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 재판부에 심증을 파악해 알려준 혐의가 새로 드러나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공소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소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 4명을 비롯해 이번에 전현직 법관 10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9달 동안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사법농단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전현직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보신 것처럼 기소 대상에는 현직 법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맡길지 배당부터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전현직 법관 10명의 혐의를 5갈래로 나누어 재판에 넘겼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전현직 법관 4명과 영장심사 과정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판사들, 그 외 재판 절차에 개입한 고위 법관들을 따로 묶어 재판에 넘긴 겁니다. 이들의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이 적용됐습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징역, 공무상 비밀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최소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일반적으로 한 명의 단독 판사가 심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 사건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각각 형사합의 35부와 36부가 맡고 있습니다. 법원이 추가 기소 내용을 관련 사건으로 배당하면 두 재판부가 전현직 법관 10명의 재판까지 맡을 수도 있지만 이미 관련 업무와 기록이 방대한 만큼 더 이상 재판을 맡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나머지 11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나눠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과 형사합의부 재판장 사이의 연고 관계를 따져본 뒤 기피 사유가 없는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준비기일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판부 교체로 지난달 27일 새로 시작된 항소심 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당뇨와 수면 무호흡증 등을 이유로 돌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 역시 석방 상태로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 임원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하고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표적 감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정황으로 보고 윗선 지시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2월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감사자가 환경부 감사 담당관실 직원인 박모석 이관과 이모 주무관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환경부가 열흘 넘게 감사를 벌인 끝에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 김모 씨는 결국 사표를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환경부는 당시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이고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내부 감사 규정에 따라 감사 뒤엔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서 자체를 쓰지 않은 겁니다. 사표를 받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가 목표를 달성하자 감사의 흔적을 없애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YTN은 감사를 벌인 직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같은 환경부 내에서조차 접촉이 힘들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쪽에 전혀 연락이 안 됩니다. 요즘 상황 아시다시피 전혀 지금 전부 다 연락이 안 되네요. 감사 보고서가 없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비정상적인 감사가 청와대나 김은경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출신인 환경공단 감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은경 전 장관을 추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한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캠프 환경특보 출신인 한국환경공단 유모감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유 감사는 청와대로부터 특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답변 없이 검찰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특혜 받았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특혜 있으셨던 거 맞습니까? 유 감사는 지난해 2월 표적감사 의혹 속에 사표를 제출한 한국환경공단 김모 감사의 후임으로 뽑혔습니다. 당시 환경공단 감사 면접을 보기 전 내부자로부터 환경공단 업무보고 자료를 미리 받는 등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감사가 실제 특혜를 받았는지,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취재진은 지난달 26일 유 감사를 직접 찾아가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안에는 안 계시죠, 지금? 네, 안 계세요. 네. 같은 날 검찰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권모 상임사로 소환해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하루 전엔 환경부 전현직 인사 담당자를 소환하는 등 환경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전방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2차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은경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산하기관 채용 과정의 특혜와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할 예정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도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돼 전국 1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일부 지역에 봄비가 내리겠지만 미세먼지를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비건미 국무부 특별대표 등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북미가 빨리 만나 프로세스를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중재 역할에 주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의 대형 마트에서 불이 나 5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공사 중인 4층 키즈카페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 가운데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법관들뿐 아니라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던 전국 239곳의 사립유치원이 모두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개학을 연기했던 사립유치원 239곳에 대해 현장 확인을 벌인 결과 모두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에 대해서 별도의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학 연기 투쟁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예정대로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삼는 행위,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지속하는 데 대다수 국민들과 학부모님들은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가 교육자로서의 초심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유치원이 대상 유치원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유치원 3법입니다. 여야가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의무화된 에듀파인 도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워낙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74곳 가운데 58.9%가 도입을 결정했고 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160곳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학 연기 투쟁처럼 학사 일정이나 휴폐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임박했습니다. 규제 법제 심사가 진행 중이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4월 중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제 법제 심사 후에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대통령령 개정이라서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적어도 한 4월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 3법은 난항입니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목적의 사용에 대한 횡령죄 등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원장과 교사 임용의 공정성과 자격을 강화하는 법이어서 공공성 강화의 핵심이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뒤 여전히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벌써 한 2달 넘게, 60일 넘게 시간이 흘렀잖아요. 아까운 시간 계속 낭비하지 말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빨리 처리하면 그만큼 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장 180일의 상임위 논의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며
오는 8, 9월 내 법안 처리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한유총 사태는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자초한 것이라며 유치원 3법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11월 본회의 표결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YTN 이주연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던 국회가 내일 개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자유한국당 정양석, 바른미래당 유이동 원내수석부 대표는 국회에서 실무 협상을 하고 3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또 19일부터 22일까지는 총 4개 분야에 걸쳐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과 다음 달 5일에 각각 개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자찬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전쟁의 참화 속에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대한민국. 지난 1953년 1인당 국민 총소득 67달러에서 1000달러를 넘어서기까지는 24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화공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80년대 초에는 명실공히 선진공업국 대열에 당당히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거치며 1994년 처음으로 국민소득 10,000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외환 위기에 직격탄으로 뒷걸음질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난 2006년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20,000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12년 만에 성과였습니다. 다시 12년이 흐른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는 31,349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이 3만 달러를 넘어서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9.7년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보다는 빨랐지만 미국과 독일은 물론 일본, 영국의 속도에는 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I 3만 달러 달성 소요시 기간이 주역보다 조금 더 길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1인당 GNI는 5% 넘게 늘었지만 전체 GNI 성장률은 외환 위기가 닥쳤던 지난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최악이었습니다. 달러화 환산 소득이 늘어났고요. 최근 들어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하는 데 포함되는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한 사람 앞에 돌아가는 몫이 커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명목 성장률도 20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고 전반적인 투자 부진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 중장기적인 전망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일제히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했습니다. 채용 기간이 겹치고 회사마다 절차가 달라서 맞춤형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채용 설명회를 시작으로 상반기 채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채용 설명회는 이번 달 중 전국 주요 대학에서 부문별로 이루어지며 삼성그룹은 올해 가장 많은 10,000명 이상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그룹은 통합 채용 포털 사이트인 LG커리어스를 통해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지원자들은 최대 3개 회사까지 중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과 SKENS는 인턴 사원을 모집 중이고 SK이노베이션과 SK네트워크스는 신입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KT는 4개 분야 11개 직무에 오는 18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CJ그룹도 계열사별로 홈페이지에 신입 채용 공고를 실었습니다. 포스코그룹도 다음 주 서류 접수를 시작하며 서류 전형, 적성검사 면접 순으로 진행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또는 4차 산업혁명에 좀 특화된 인재 위주로의 선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어떤 비인기 전공자라거나 직무를 준비하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고요. 현대차는 그룹 공채를 폐지하고 계열사별 수시 채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경향은 다른 대기업들로 확산할 조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별로 채용 일정이 겹치거나 적성시험, 면접 등 채용 절차가 달라 구직자들은 회사별 특성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 확대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늘 하루 총파업에 나섭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사실상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데요. 파업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3월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최대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는 지난달 대의원 대회에서 2시간 이상의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주력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번 총파업에 사실상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전임자와 대의원들을 포함한 일부 간부들만 2시간 부분 파업하고 일반 조합원들은 근무하는 겁니다. 기아자동차 노조도 간부들만 총파업에 동참하고 한국 GM은 간부와 일반 노조 모두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총파업보다 파업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력이 강한 자동차 노조 세 곳의 파업 참여가 저조한 것은 임담역과 무관한 데다 탄력 근로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을 포함한 전국 13곳에서 탄력 근로 확대 합의 철회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총파업 대회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화돼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군용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사병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도 컸지만 부상자를 옮기기 위해 부른 헬기가 안개와 미세먼지 때문에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용 지프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차량 앞부분은 아예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최전방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난 건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골재를 싣고 내리막도를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갑자기 비틀대더니 반대 차선에서 오던 군용 지프를 그대로 박은 겁니다. 트럭 운전기사는 뭐라 그래요? 조작이 안 됐어요. 조작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중심을 못 잡고 조작이 안 돼서 그랬다. 내리막도에 조작이 안 됐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군용 지프에는 육군 모사단 방공대 소속 부사관 1명과 병사 5명 등 모두 6명이 타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운전자 22살 현모 하사와 조수석에 있던 이모 상병은 숨졌고 나머지 4명도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트럭을 운전하던 중국인 39살 강모 씨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야근 후 함께 퇴근하던 철원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발견해 구조와 응급치료 활동을 벌였습니다. 구조대 오기 전에 네. 인명 응급처치하고 구조하고 차에서 빼내고 그런 거 7명이요. 7분이? 예. 7명이 가시다 그러신 거예요? 예. 사고가 난 후 부상자 후송을 위해 군은 헬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헬기는 오지 못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안개 때문에 헬기가 뜨지 못한 겁니다. 사고 당시 강원도 철원 지역은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에 안개까지 낀 상태로 산이 많은 전방 지형 특성상 헬기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났으니 위급하니까 헬기도 뭐든 갖다 투입을 다 해서 조치를 해야 되니까 과정에서 요청했는데 판단하면서 시계 제한 때문에 안 됐다. 군 헌병대와 경찰은 차량 제동이 되지 않았다는 트럭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브레이크 파열이나 화물 과적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40대 하청업체 직원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고 대처도 늦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그제 오후 2시쯤 태안화력 2호기 컨베이어 벨트 설비에서 일어났으며 48살 윤모 씨가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김용규 씨 사망 사건 이후 2인 1조로 근무 원칙이 강화돼서 함께 있던 동료가 사고를 목격하고 가까스로 기계를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친 윤 씨가 사고 뒤 1시간 반 넘게 지나서야 승용차로 병원까지 옮겨졌고 열악한 공간에서 사고가 재발생한 점 등을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알려진 에이즈가 정복될 수 있는 걸까요? 영국의 한 에이즈 환자가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에이즈에서 완치된 환자는 일명 베를린 환자로 불린 미국인 티머시 레이 브라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에이즈 합병으로 온 백혈병 치료를 위해 독일 베를린에서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받은 뒤 에이즈 바이러스 HIV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 것입니다. 최초의 에이즈 완치로 기록됐지만 줄기세포 이식 수술 자체가 워낙 위험한 데다 HIV 면역력이 있으면서 환자와 딱 맞는 공여자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 기적의 사례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이 런던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이른바 런던 환자 역시 에이즈 합병으로 온 암, 호지킨 림프종 치료를 위해 실시한 줄기세포 이식 수술이 완치의 열쇠였습니다. We waited 16 months before stopping in the post-transplant period just to make sure that the measures we had of the HIV reservoir in the body showed that there was very little virus there, if any at all. 이번 역시 보편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에이즈 치료법이라고 말하긴 이르지만 이른바 기적이 반복되면서 에이즈 정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And it does mean that this is a proof of concept that a cure for AIDS can be found. 첫 번째 기적의 사나이 베를린 환자도 반가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It's been very useful for science and for giving hope to HIV positive people. 의학계는 런던 환자의 완치는 베를린 환자가 요행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며 줄기세포 이식이 에이즈 치료에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상황은 우리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중국과의 거리가 우리보다 먼 이유도 있지만 일찌감치 마련한 일본 정부의 꼼꼼한 대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입니다. 쾌청한 날씨에 거리로 나선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우리처럼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中国で結構あるっていうのは聞いたことあるんですけど、なんか日本であまりそういうのを感じたことはない。今のマスクは何のために？今花粉症なんでつけてるだけ。 한낮 도쿄의 초미세먼지 농도, 즉 PM2.5 농도는 거의 전 지역에서 20 마이크로그램 이하입니다. 서울과 비교하면 7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사흘 동안의 미세먼지 상황을 분석한 일본 정부 측 지도를 봐도 우리나라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붉거나 노랗지만 일본은 거의 푸른 계열입니다. 일본의 미세먼지 상황이 이처럼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것은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중국과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가 큽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처음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정부보다 3년 정도 빨리 대응에 나선 겁니다. 現時点では直ちに影響があるというレベル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けれども、引き続き大気汚染物質のですね、そうした状況を調査するなど適切な対応を図っていくと。 일본 정부는 특히 대도시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디젤 트럭과 버스 관리에 공을 들였습니다. 배출가스 기준을 10여 년 전보다 무려 25배나 강화하고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 진입을 순차적으로 제한한 겁니다. 또 차량이나 폐기물 소각 등 주요 배출원 외에도 음식조리나 흡연 등 생활 주변에 다소 사소해 보이는 배출원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대책 마련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중국 탓만 하고 손을 놓은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빨리 찾아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한 게 미세먼지 공포에서 멀어지게 된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KCC가 접전 끝에 DB를 꺾고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전자랜드는 SK를 제물로 8년 만에 4강 직행을 확정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5위 KCC와 7위 DB, 한 경기 반 차이로 6강 경쟁에 사활을 건 두 팀의 대결답게 승부는 종료 직전에서야 판가름 났습니다. 4쿼터 중반 윤호영과 김현호의 연속 3점 슛으로 역전에 성공한 DB가 속공까지 연거푸 넣으며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KCC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해결사 이정현이 고비마다 골밑 돌파와 자유투로 차분하게 추격했고 2분을 남기고는 외국인 선수 브라운에게 엘리웁 패스까지 연결하며 다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78대 74. 브라운이 21득점 15리바운드로 제 몫을 했고 이정현도 19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지휘했습니다. DB는 선전을 펼쳤지만 종료 직전 집중력을 잃고 5연패 늪에 빠지며 6강행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인천에서는 전자랜드가 SK를 제물로 2위 자리를 굳히면서 8년 만에 4강 플레이오프 직행을 확정했습니다. 4쿼터 초반까지만 해도 SK에 10점 차로 리드를 당하며 패색이 짙었지만 3점슛 3방을 잇따라 꽂아 넣으면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5점 차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4강 직행 확정과 함께 홈 16연승으로 팀 최다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외국인 듀오 파치와 찰스 로드가 나란히 20득점 19득점으로 팀의 겹경사를 이끌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3일절 연휴 개막한 프로축구 K리그가 시작부터 흥행 열풍을 예고했습니다. 각 팀이 공격 중심의 축구를 펼치면서 경기를 보는 재미가 높아졌다는 평가인데요. 흥행 유지의 관건은 미세먼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3일절 연휴 사흘 동안 K리그 개막전 6경기엔 유료 관중 기준 7만 9천여 명이 입장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1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4.7% 증가했습니다. 연휴 기간 야외 활동을 어렵게 한 미세먼지를 고려하면 올해 리그 흥행을 예감할 만한 수치입니다. 물론 개막전만으로 K리그의 흥행력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희망을 품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각 팀이 공격 중심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력으로 보는 재미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막전 6경기는 모두 2골 이상이 터져 무득점 경기는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공격력을 더 강화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관심은 이번 주말 열리는 2라운드에서 개막전의 흥행 열기를 이어가느냐에 쏠립니다. 관건은 미세먼지입니다. K리그의 경우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경기 감독관이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무더위가 한창인 7, 8월로 취소된 일정을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목 특성상 경기 순년을 원활하게 자주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거든요. 미세먼지는 지금 우리 K리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걸림돌, 장애 요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토요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다는 예보가 있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를 뚫고 K리그가 공격 축구로 흥행 예감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봄의 절기, 경칩입니다. 오늘은 경칩답게 포근한 날씨 속에 봄비 소식이 있지만 양이 적어서 미세먼지 해소는 어렵겠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황사형 마스크는 필수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우산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 일부 지역과 제주도 지역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 낮에는 수도권 지역에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조금씩 오겠고요. 강원도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밤부터 강원 산간 지역에 많게는 15cm 이상의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세먼지 상황 보시죠. 여전히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엔 설상, 가상, 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은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오늘 전국의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를 실시해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요. 전국의 공공주차장도 폐쇄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